제2회 피난길의 시작 10분.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가족들보다 먼저 깨어난다. 천막 밖으로 나와 지팡이에 의존해서 조심스럽게 걸어본다.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왼발은 살짝 디디는 정도로만 걸을 수 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아침 일찍부터 피난민촌은 분주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부산 시내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천막 앞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한다.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다. 태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낀다. 민호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태수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신 지금은 오히려 더 복잡한 마음이 든다.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순례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한다. 어제와 똑같은 옥수수 죽이지만 남편이 함께 있으니 기분이 다르다. 3개월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 덜어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남편이 다친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 식사 후 가족 회의가 열린다. 순례가 먼저 말을 꺼낸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한 후 답한다. 일단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이 다리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때 순례가 결연한 표정으로 제안한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가족들이 모두 놀란다. 서울로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 집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설령 없어졌다고 해도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민호도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한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천막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더 많을 거고 복구 작업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일할 기회도 더 있을 거예요. 18세 소년의 현실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태수는 회의적이다. 서울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 폭격 속에서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이 다리로 그 먼 길을 어떻게 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생각하니 더욱 걱정된다. 순례가 남편을 설득한다. 여보,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영희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저도 서울 가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 꽃 보러 가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가족들이 웃음을 짓는다. 태수도 딸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 그래, 영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결국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준비할 것이 많다. 우선 교통비가 필요하다. 기차표 4장을 사려면 최소 100원은 있어야 한다. 민호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낸다. 제가 모아둔 돈이 70원 있어요. 순례도 자신이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을 내놓는다. 나도 40원 있어. 합치면 110원이다. 기차표는 살 수 있지만 서울에 도착해서 당분간 살 돈은 부족하다. 태수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기차표에 쓰는 것이 미안하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 돈이면 여기서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순례의 의지는 확고하다. 여보,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더 희망적이에요. 우리 집이 남아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설령 없어졌다고 해도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준비할 짐은 많지 않다. 3개월간의 피난 생활로 소지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호물자로 받은 담요 2장, 솥 하나, 그릇 몇 개,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다. 영희는 자신의 찢어진 인형을 꼭 챙긴다. 이것도 가져가야 해요. 태수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럼 영희 인형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가야지. 이웃들이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하러 온다. 3개월간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다. 김씨네, 서울 가서 잘 살아. 거기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가족은 감동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온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 태수는 지팡이에 의존해서 천천히 걷는다. 가족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미안하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한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시간 여유 있어요. 순례도 남편을 격려한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춰갈게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북으로 향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휴전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피난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보따리를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불안하면서도 희망적인 표정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태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기차표를 사는 줄에서 1시간을 기다린다. 태수는 서 있기가 힘들어서 중간중간 앉아서 쉰다.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순례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여보, 괜찮으세요? 태수는 괜찮다고 하지만 얼굴에 고통이 역력히 보인다.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근처 벤치에 앉게 한다. 드디어 기차표를 산다. 사장에 100원. 이제 남은 돈은 10원뿐이다. 서울에 도착해서 당분간 먹을 것을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차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미 10,000원이다. 좌석은 당연히 없고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가족들은 기차 바닥에 자리를 잡는다. 태수는 다리 때문에 앉기도 불편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해한다. 와, 기차가 정말 빨라요. 기차가 출발하자 영희가 창밖 풍경을 보며 말한다. 엄마, 우리 집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 꽃 아직 있을까요? 순례는 딸의 손을 잡으며 희망적으로 답한다. 아마도. 꽃은 강하니까 다시 피어날 거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영희가 기뻐한다. 정말요? 그럼 빨리 가서 꽃한테 인사해야겠어요. 기차는 밤새 달린다.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은 서로 기대어 잠을 청한다. 민호는 아버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 순례는 영희를 품에 안고 잠든다. 하지만 태수만은 다리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무릎 아래쪽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계속 온다.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는다. 민호가 아버지의 상태를 알아채고 조용히 다가온다. 아버지, 다리 많이 아프시죠? 태수가 아들을 바라본다.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른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다. 어린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창밖으로는 전쟁의 상흔이 남은 땅들이 스쳐 지나간다. 폭격으로 부서진 다리들, 폐허가 된 마을들,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건물들. 3년간의 전쟁이 이 땅에 남긴 상처들이 역력히 보인다. 태수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생각한다. 자신의 다리 상처처럼 이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었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된다. 기차 안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다. 가족을 찾으러 가는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희망과 불안을 안고 있다. 태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는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벽 5시,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한다. 가족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 말을 잃는다. 부산보다도 더 참혹한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역사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주변 건물들은 골조만 남아있다. 폭격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참담한 풍경이다. 영희가 엄마의 치마를 잡으며 무서워한다.
엄마, 여기가 정말 서울이에요? 무서워요. 순례도 충격받았지만 딸을 위로해야 한다. 괜찮아, 영희야. 조금 부서져 있지만 다시 좋아질 거야.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이게 우리가 알던 서울이에요? 기억 속에 아름다웠던 서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역 주변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부산의 피난민촌과 비슷한 상황이다.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 태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자신들이 서울에 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이미 부산을 떠나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다. 순례가 가족들을 이끌고 옛집이 있던 방향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익숙했던 표지물들이 모두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있던 상점들, 건물들이 모두 폐허가 되어 있어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 태수는 지팡이에 의존해 힘겹게 따라간다. 20분만 걸어도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심해진다. 걸음을 멈추고 다리를 주무르지만 가족들에게는 들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민호가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자주 쉬자고 제안한다. 아버지, 좀 쉬어가요. 태수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맙게 쉼을 받는다. 2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옛 동네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곳도 완전히 달라져 있다. 예전에 알던 집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 지어진 판잣집들이 몇 채 있을 뿐이다. 그래도 지형은 기억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순례가 앞장서서 옛집이 있던 곳으로 향한다. 과연 이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코스모스 꽃은 아직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따라간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든 함께 이겨내야 한다. 잠깐,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이 가족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나요? 폐허가 된 고향에서 이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고 구독으로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